5월 셋째 주 로포커스 주요 뉴스입니다. 고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석범 BYC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1,300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해당 소송을 두고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재판 쟁점과 향후 전망 등을 알아봤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합병으로 배분될 유럽 황금 노선 슬롯을 두고 국내 항공사들의 입찰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에어 프레미아와 TA항공 두 항공사가 유력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양사가 말하는 강점과 업계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최근 LG그룹과 BYC 오너 일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녀와 아들 간 상속 분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상속 분쟁이 시작되면 가족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고 하는데 리포트 보시고 큰 액수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사이좋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 앞에선 가족도 없었습니다.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화되는 어머니와 아들의 유산 분쟁. 서막은 작년 1월 고 한영대 회장의 별세였습니다. BYC 창업주 한 회장은 1980년대 말부터 자녀에게 계열사를 물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의 죽음 이유를 대비했습니다. 현재 BYC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한석범 회장은 아버지에게 한흥물산 지분과 신한방, 남호섬유 등을 물려받습니다. 한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모친이자 한영대 회장 배우자 김모 씨와 장녀 한지영 씨, 청구 금액만 1,300억 원입니다. 원고 측은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류분,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걸 방지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979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현행법상 유류분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에 대해선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권리로 인정합니다. 업계는 한영대 회장 재산이 1조 원이었을 것으로 추측. 이 평가대로면 김씨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1,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초과 특별 수익을 받은 한 회장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 핵심입니다. BYC 측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개인 단위 소송이요. 지금 회사가 알 수가 없죠. 핵심은 유류분을 증여로 인해서 침해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라서 한석범 회장이 사전에 물려받은 계열사 지분이나 부동산 등 사전 증여 재산을 얼마나 밝혀내느냐. 아버지의 유산을 둔 재벌가 쟁송은 BYC 일가뿐 아닙니다. LG 일가에서도 상속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모친 김영식 씨와 구연경 씨, 구연수 씨가 장남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상속 분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그 경영권이 수반되는 그 기업의 주식을 누가 상속받느냐, 즉 그 경영권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전에 이러한 경영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의 지배구조, 계열사 지분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유언이나 다른 방법으로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LG 집안 분쟁, BYC 일가 소송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BYC 일가의 상속 분쟁은 두 모녀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나 유증재산 자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 반면에요. LG가 소송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속 과정에선 이의가 없었던 BYC와 달리 LG에선 상속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아들이 없던 고 구본무 회장은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2조 원.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선대 회장 지분 11.3% 중 구본무 회장은 8.7%를, 두 딸은 각 2%와 0.5%씩 물려받습니다.
LG 측은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라고 하는데 모녀 측은 구광모 회장이 선대회장 유지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합의했다가 상속 후 유언장이 없음을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모녀 주장대로면 김 여사는 3.7%를 나머지 자녀는 2.5%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구광모 회장 지분율은 15.9%에서 9.7%로 모친과 여동생들 지분율은 14%로 구 회장 지분을 넘어서게 됩니다. 구 회장이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배경입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된 지 4년이 넘어서 제기됐기 때문에 그 상속권을 침해받은 날로부터 3년이라는 그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1차적인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인감과 인감 도장을 찍고 처분 문서로서 유효한 효력이 있고 그러한 문서는 상당한 그 추정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 새 모녀 측은 일단 구 회장 사이 녹취 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에는 소송 대리인 교체도 있었는데 전략상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판부도 구체적 주장과 입증 계획을 양측에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부모의 덕행이다. 두 재벌가 소송 모두 이제 시작 단계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유산 분쟁은 고인의 업적을 실추시킨 건 아닌지 그 결말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은 유럽행 황금 노선 쟁탈전 얘기입니다. 국내 항공사 투톱으로 꼽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른바 항공 빅딜로 인해 유럽행 노선을 재배분하는 것이 항공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유럽 노선의 재배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거대 항공사의 합병은 11개국의 승인을 얻었고 이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경쟁당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했고 EU 역시 추가 검토를 이유로 심사를 한 차례 연장했는데요. 주요 경쟁당국들이 추가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꼽은 건 바로 독과점 우려입니다. 오랜 코로나19 시국에 항공업계는 불황을 겪었고 여기에 국내 1, 2위 항공사 두 곳의 결합인 만큼 시장 독식 우려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선 독과점에 대해 국내 심사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필수 신고 국가들도 예의주시 중입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제시됐습니다. 일단 공정위는 일부 슬롯 반납, 그리고 운수권 재배분 등을 전제로 지난 2월 두 항공사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으로 허가했습니다. 업계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른바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유럽 중복 노선 재배분입니다. 해당 노선은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입니다. 알짜 노선인 만큼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국내외 항공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가운데 국내에선 TA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물망에 올랐습니다. 유럽행 노선 확보 여부에 따라 두 항공사의 미래 성장력이 갈릴 수 있다 보니 자존심을 건 경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마 이 슬롯은 항공사들에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또 엄청난 수입원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두 항공사가 경쟁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쟁탈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건은 이제 이 씨가 이 두 항공사만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외항사들, EU 입장에서는 자국 항공사들도 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U는 오는 8월 초까지 해당 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을 대체해 슬롯을 보유할 항공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유럽 알짜 노선을 잡고자 먼저 뛰어든 항공사는 에어프레미아.
항공사 설립 초부터 장거리 노선에 집중해온 에어프레미아는 유럽 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최대 항속거리 15,500km를 이르는 기재인 B787-9 항공기를 보유하는 등 유력 대선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기종을 10대까지 확보해 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LA 같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한 거는 작년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 노선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5월 22일 날 저희가 이제 첫 취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노선도 준비를 하고 있고 6월 말 6월 23일이 되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도 취항을 하게 되면서 장거리에서에 대한 경험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쌓아갈. 이에 대항하는 TA항공 또한 그간 항공사 운영 경험 및 업력, 해외 지점 영업력 등을 무기로 뒤늦게 노선 확보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TA항공은 지난해 도입한 A330 기종 항공기를 활용해 주 서유럽과 미주 일부 노선까지 직항 운항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항공 업력이죠. 그러니까 탄탄하게 회사를 노선을 확장하고 지방공항까지 노선 확장하는 그런 이제 경험들,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업적인 이제 노하우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강점이겠죠, 당연히.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중대형기 에어버스 A330이라고 대형기 기지를 들여와갖고 저희가 호주에 있는 시드니 노선도 연말에 취항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다만 A330 기종이 장거리 운항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기체 결함 논란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실시한 A330 항공기 39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21대에서 4단계 저압 터빈 내부 부품 미세균열이 발견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 향후 유럽 경쟁 당국과의 대응 등으로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예측입니다. TA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그 기재를 좀 놓고 보면은 이제 A330 300인데 1만 킬로 정도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유럽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또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경영권 문제도 좀 있었어요. 계속 주인이 바뀌는 불안정한 경영 상황.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하여튼 기재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기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아마 관건일 가능성입니다. 이에 대해 두 항공사 측 모두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에어프레미아와 TA항공은 장거리 노선 확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노선 확보전이 자칫 외항사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으므로 국내 항공사 간의 경쟁으로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는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많은 의혹들과 쟁점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생소한 개념들 그리고 법적 여부 문제 등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언론의 첫 보도에서는 김 의원의 이제 본인이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이제 보유를 했고 또 최고 가치가 60억 원대였다라는 수준이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 김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직접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지갑들의 존재도 지금 드러나는 통에 의혹이 지금 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도 전인데 이게 좀 가능한 건가요? 네, 블록체인, 탈중앙화 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이 핵심이 지갑의 주소만 알면 누구나 이제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아닌 이 데이터 블록 하나하나가 이제 사슬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 김 의원이 처음 공개한 지갑은 주소가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 가입 일자와 특정 일자의 가상자산 잔액은 이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일자에 이제 해당 지갑을 만든 사람이 지갑 주소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 같은 날짜의 잔액이 일치하는 지갑을 이렇게 찾고 그리고 그 지갑과 코인을 주고받은 지갑 주소로 김 의원이 다른 지갑을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원수님, 처음 이게 논란이 됐던 건 김 의원의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에 이제 이런 코인들의 존재가 빠져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김 의원 측은 가상화폐는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공직자 윤리법상 국회의원은 재산공개 의무 대상자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이제 공개 대상 재산에는 가상자산 같은 것들은 이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뭐 일부의 공직자분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코인의 가치를 환산을 해서 자기가 보유했던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해가지고 일부를 좀 공개를 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의무 조항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 문제로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산 공개 내역에는 김 의원의 재산은 꾸준히 10억 원대인데 어떻게 이 수십억 원 가치에 달하는 이 코인을 보유할 수가 있었느냐, 이거 자금 출처를 좀 따져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 과연 60억 원의 가치가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이제 김 의원이 매수했던 코인의 가격 변동폭을 본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수준에서 매입을 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떻게 매도를 했느냐. 뭐 소위 이제 투자의 신이 아니면 또 내부 정보를 받아서 결국에는 부당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남들과는 전혀 다른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큰 재산을 모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의 이 내부 정보 거래 의혹과 관련된 코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메콘 코인, 위믹스 그리고 마블엑스 등입니다. 이 중에 이 메콘 코인과 마블엑스는 거래소가 상장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인 게 좀 이상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예, 뭐 사들인 코인을 이제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코인 현금화가 가능한 뭐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좀 편합니다. 물론 그 외에 OTC 거래라고 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뭐 거래해서 현금화도 가능하지만 이는 좀 이제 자기가 네트워크가 있다든지 뭐 원래 거래가 좀 있다든지 해야 좀 가능하고요. 보통은 이제 거래소가 좀 아무래도 편하죠. 수수료도 거래소가 훨씬 낮고요. 아직 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이런 비상장 코인을 산다는 거는 이제 언제 상장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사고가 터지고 뭐 대부분 이제 뭐 사기나 유사수신이 되는 것들도 이제 비상장 코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상장이 된다 하다 끝까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코인이 언제 어떤 거래소에 상장될 것인지 미리 내부자한테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산다면 대부분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거는 이 김 의원이 법사위 상임위원회 도중에도 이 코인을 거래한 이제 내역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때 내부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거기에 대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뭐 회의 중에 시쳇말로 이제 딴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법률적인 위반이냐 이런 문제보다는 뭐 윤리적인 문제를 크게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회의 주제가 뭐 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지금 이 코인을 뭐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정확한 정보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정보를 받자마자 뭐 그 의원이 뭔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뭔가 급박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정보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만민적으로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 코인 발행 회사에서는 뭐 이런 가능성 당연히 지금 부정을 하고 있죠. 만약 내부 정보를 알고 거래를 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네,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뭐 시세 조종이 금지되어 있는 규정은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자산은 이제 증권도 아니고 아예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뭐 사기죄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쓰레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은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기로 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뭐 기망행위와 이제 손해 발생, 뭐 고의성, 뭐 인과관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돼야 돼서 좀 제한적입니다. 현재 이제 정무위원회를 이제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대안
여기에도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되는 규정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김희연이 거래가 문제되더라도 이제 또 문제는 그 법 제정 전이기 때문에 새로 입법된 규정을 근거로 이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자 정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레의 한 방편으로 뭐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이용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조금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의혹과 의심에 둘러싸여 있지만 법적으로는 법망을 좀 피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김희연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한 시점은 2022년 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자, 사실 이 코인이 가장 비쌌을 때는 아닌데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거래소는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상 거래로 보고가 될 정도였는데요.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좀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인데, 해당 거래는 2022년 3월 25일, 즉 트래블룰이 시행하기 직전에 있었는데요. 트래블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파악을 해서 그런 해당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명 이제 저희가 코인 실명제라고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정 코인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면서 좀 준비를 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비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예,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김희연의 주장대로 이게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면은 정작 이 코인들의 가치가 폭락을 해서 큰 이득을 뭐 취한 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코인 보유 당시에 사실 김희연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이해충돌 문제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뭐 소득세를 부여하는 것을 유예하는 뭐 법안 공동 발의자의 이제 김희연이 이제 포함됐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법안은 당시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김희연이 조금 이제 부각될 수는 있는데, 뭐 김희연이 여기에 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뭐 이분이 이제 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뭐 이러한 뭐 반박도 뭐 가능한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의원들도 이제 본인이나 뭐 직계 가족이 뭐 가상자산에 뭐 투자한 사람들도 뭐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른 정보 없이 그냥 이런 사실만으로 전부 뭐 이해충돌로 엮기에는 이제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으로 뭐 위믹스 코인과 관계돼서 이제 게임머니를 이제 가상화폐로 규정하는 내용이 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이제 공동 발의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은 이제 다른 법안으로 좀 대체되었고 해당 조항 역시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네. 결국에 좀 쟁점은 미리 알았냐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냐 뭐 이런 거를 좀 밝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논란과 또 번외로 이제 코인 업계에서 사실 다른 측면에서 또 불만도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죠?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한 구석에서 마음고생하는 게 이제 코인 업계 쪽 사람분이실 텐데, 알고 계신 것처럼 가상자산이라는 게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 본 거니까 김 의원이 뭐 투자했다가 뭐 일부는 성공을 하기도 했고 또 일부는 뭐 실패한 코인들도 있는데, 그러한 코인들 저희가 속칭 이제 잡코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 잡코인이라고 하는 게 개발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총액의 규모도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왜 샀느냐? 거꾸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구입 자체가 약간 불법의 성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가상자산 자체가 정부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 사태 자체를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코인 업계가 좀 가지고 있는 큰 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하루빨리 정비가 되고 건전한 투자 대상이 되면서 이해와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